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132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2쪽은 이제 제목이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인데요. 이건 조금 전에 이제 131쪽의 역사교육의 연구 범위랑 동일하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서술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교재의 제일 1장에서 본 것처럼, 역사교육의 목적과 동일한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한번 반복적으로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여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는 3명이 나올 겁니다. 버스턴, 다니엘스, 파팅턴, 이렇게 이제 3명이 나올 건데요. 이 역사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 3명이 과연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두신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에서는요, 왼쪽에 리와 하이트의 논쟁이 이와 관련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거는 제가 곳곳에 조금은 넣어 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문제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현재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 교재 1장에서 본 것처럼 교훈으로서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교훈까지 제공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에 대해서 버스턴의 얘기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스의 얘기는 역사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 공간, 제도라는 전체 틀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게 함으로써, 뒷말도 조금 중요해 보이죠? 학생들의 전망 능력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다니엘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턴의 얘기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 이 3가지 한번 봐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파팅턴의 역사교육론에 대한,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는 전통적인 역사교육관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사교육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치중을 해왔는데 비판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을 보시면요, 3가지 정도가 눈에 띄나요? 문화유산의 전승, 그 다음에 도덕교육,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라고 하는 3가지를 파팅턴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유산으로서의 역사교육은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다,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역시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디귿은 도덕교육이라는 게 역사교육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내서 아이들한테 도덕적인 것을 억지로 밀어넣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그 다음 리얼에서 보시면은 도대체 현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봐야 하느냐, 도대체 조국의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지 불명확하죠. 그런 측면에서 리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팅턴의 기존의 역사교육, 전통적 역사교육에 대한 3가지 비판,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미음을 보시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과정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도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봐두시고요. 자, 역사교육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론인데요, 내재적 가치 부분에서 3명을 봤습니다. 버스턴, 다니엘스, 그 다음에 퍼팅턴, 이렇게 3명이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퍼팅턴은 발음을 파팅턴이든 퍼팅턴이든 너무 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교훈으로서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역시 많이 알수록 좋다. 많이 알면 좋긴 좋은데 그게 다냐?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4번은, 네, 페이지 넘기셨죠? 민족 공동체 의식 고치. 이거는 이제 유산의 전승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파팅턴 자체가 결국은, 그렇죠. 비판한 것도 떠올려 주시는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국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거는 파팅턴의 비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고, 문제점으로서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니은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디귿, 리얼 한번 보시고요. 리얼은 특히 누구? 그렇죠. 파팅턴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역사의식의 함량도 역시 들어가기도 하죠.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재 1장에서 보았던 역사교육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의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정현백 교수한테 이제 수업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정현백 교수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좀 가졌었죠. 사회과학과의 관련성, 이걸 좀 중시를 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체가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론과 관련한 최근의 기출이 있죠. 리와 화이트의 주장. 즉, 화이트 자체는요,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리는 역사교육의 원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의 내용을 보면 역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치적 목적, 시민교육을 포함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8년도 문제에서는 리는 이런 주장을 했고 화이트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서술하게끔 했었죠.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목적과 관련해서 이런 상호간의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있더라. 역시 기출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론을 지금까지 또 봤고요. 이제 136쪽으로 넘어가시면 교수학습론이 나와 있죠. 이것도 정말 많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우리들이 아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면서 학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교수학습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 속에서는요. 이에 대한 고민을 그간에 너무 방법론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인식론으로 한번 전환해보자. 즉 우리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이고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파헤치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가로 일본에서 교수학습론,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것과 배운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일본에서 교수학습론의 문제점, 네, 역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은 역사고, 그 다음에 방법은 교육학에서 따오는 것의 문제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는 방법론에 두는 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와 같이 인식론으로 한번 전환을 해봅시다 라는 게 방가로 3번의 제목이 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인식론적인 시각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교사와 학생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나서 내년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지식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 그렇죠. 내가 과연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게 좋겠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식론적인 시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수 학습론을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자는 게 되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역사를 가르치는 것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 교사는 어떻게
어떻게 가르칠 내용을 문제화하는가 라는 것을 또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교수 학습론의 핵심은요, 이 방과후 3번이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식론적인 시각으로 전환해보자.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여기에서 핵심은요, 지식은 과연 무엇이고, 이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생성되어 가는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가로 3번을 보시면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이 있는데, 요 부분은 역시 제가 좀 간단하게 지나갈 겁니다. 특히 역사적 사고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고요. 앞에서도 저는 조금은 다루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 사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가 사고에 나가는, 네, 그것을 학생들이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사고 자체보다는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가져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고, 역사적 사고력을 고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랑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다? 피아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학생들은 역사적 사고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의 발달 단계론에 따르면 형식적 사고를 하는 단계에 가서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역사적 사고가 곧, 그렇죠, 형식적 사고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지만요, 동그라미 3번에서 피아제 필 한람 모델에서는, 네, 발달 단계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 보면은 전 조작기부터 저희들은 보면 되겠죠.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 역사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고 논리적 사고고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역사적 사고는 형식적 사고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굉장히 늦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 피아제류의 얘기다라고 역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영역 고유 인지 이론, 즉 이 피아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의 특성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이죠.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발달 단계론을 가지고 역사 교육론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는 것은, 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 특히 나에서 학습은 고유한 인식 원리와 사고 논리,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에 고유한 인식 원리가 있고, 역사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고 논리는 별도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피아제류의 것을 무작정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인지 기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피아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 조작기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건데, 이 발달 단계를 반드시, 네, 따라가야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철저하게 사고와 사고 전략 자체는 하는, 즉 학습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되고 있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결론은 마죠. 동일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이 학습 과제에 관계없이 유사한 인지활동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고1이면 고1, 고3이면 고3이라고 나눠 볼 때요, 좀 더 차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나누는 게 낫나요? 네, 그럼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나눈다고 했을 때, 네, 같은 중학생 내에서, 같은 고등학생 내에서 동일한 발달 단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를 수용하는, 또는 역사에 대한, 네, 인지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할 내용은 이거죠. 가로 속의 거. 인지활동은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한 번 더요. 인지활동은 내용지식의 양과 구조, 인지활동은 내용지식의 양과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결론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역 고유 인지 이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비아제의 발달 단계 이론을 못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고요.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사적 사고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했다면 역사의식에 대한 고민을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또 보고 있다는 것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발달 단계로 보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측면에서 역사의식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발달 단계로 바라보는 것은 역사의식은 요 단계에서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 현재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게 감고의식이고요. 거기에서 감고의식은 참 그냥 옛날, 그다음 현재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발달하는 것이 고금 상위의식. 다르다는 말을 자꾸 집어넣어서 선생님들이 혼란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옛날, 그다음 현재 이렇게 보는 게 감고의식이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옛날과 현재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게 감고의식에서 더 나아간 고금 상위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천의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여기까지 바라보게 되면 왜 변천하는 거지? 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고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게 인과관계의식이죠. 그래서 상위의식으로서 인과관계 또는 이제 인과의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인과관계의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고의식, 그 다음에 고금 상위의식, 그리고 변천, 발달의식에서 인과관계의식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과관계의식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어느 시기와 어느 시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라는 개념을 잡아내게 되고 중세라는 개념을 잡아내면서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대 구조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식을 뭘로 보는 단계, 뭘로 보는 것? 발달 단계로 보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감고의식, 옛날, 현재를 느끼는 거고요. 이 두 개는 다르다. 고금 상위의식에서 변천 발달의식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오는 순간 좀 더 상위의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인과관계의식, 그리고 인과관계의식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시대 구분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대 구조의식이 생기고 끝으로 발전의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변천 발달의식과 발전의식 비슷한 것 같지만 용어상에서 분명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역사의식을 발달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의식을 발달 단계로 보는 것보다는 무엇?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류젠이 나오고요. 류젠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2014년 이후에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언제 출제될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 역사의식을 파악하는 견해는 학생들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가를 한번 보시고 나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역사의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류젠의 유형 구분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류젠에서 다 부분 있죠. 139쪽에 류젠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갑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인간 사유의 작용, 이걸 뭘로 본다? 역사의식으로 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전망, 그리고 현재를 이해, 그리고 과거를 해석.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과거를 해석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뭐한다? 전망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리젠의 역사의식이다라고 두시면 되죠. 그렇게 역사의식을 개념 규정했을 때 이 사람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래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전통적 유형이 있고, 그 다음 그것이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것으로 만드는 전형적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오늘날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제기가 많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억압적인 젠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 체계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옳은 건가? 네, 옳은 건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비판적 유형이고요. 그 다음 끝으로 무엇이 있다? 발생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 발생적 유형하고 전통적 유형을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통적 유형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적 유형은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와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개념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게 발생적 유형입니다. 그래서 2가지 차이점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변화가 없고 하나는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어떤 내용을 한번 전달 드린 적이 있느냐 하면 2 부족의 얘기를 전달 드린 적이 있고요. 요거는 한번 본 수업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또 이거는 그린 노트로 한번 제시해서 다시 한번 더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리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유형 구분해 주는 것을 좀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그린 노트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해놨습니다. 된 거죠. 옛날 한 부족과 다른 부족에서 있었던 약속을 지킬 거냐 말 거냐. 네, 그리고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공통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킨다면 전통적 유형이 되고,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것으로 일반화시킨다면 전형적인 유형이 되고요. 현 시대와는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비판적 유형이 되는 거고, 현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것은 있지만 또 달라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고민을 한다면 발생적 유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리젠의 4가지 유형 자체를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전통적, 전형적, 그리고 비판적, 그렇죠. 끝에는 발생적 유형이 있습니다. 전통적 유형은 변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 유형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것이니까 일반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은 뭐 쉽게 얘기하면 많이 비판하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래야 된다는 게 뭐 있냐? 지금 사회에서는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느냐?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비판적 유형이라고 하고, 발생적 유형은 그런 변화된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여성의 지위를 재검토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가지를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에서 제가 보통 사례로 많이 드는 것이 형사치수제죠. 형사치수제는 부여에서와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 게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발생적 유형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리젠의 역사의식에 관한 유형 구분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역사계의 흐름에서요, 140쪽에 기억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 기억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인간의 기억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편지와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그냥 재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편지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요, 랑케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랑케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가 개인은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고, 그 객관성은 어떻게 추구해야 된다고 보았느냐 하면 문헌에 입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문헌에 입각해서 사료 비판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이 사람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러한 사료 비판, 문헌 고증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문헌이란 공적인 문헌을 강조하는 편으로 갔죠.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를 연구하는 것으로 랑케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랑케 이후에 역사가들은 또 랑케를 비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냥 국가의 공적인 문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기나 편지 같은 것들도 실제로 사료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세시대 쌍파뉴 시장과 관련한 한 수도사의 편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 쌍파뉴 시장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문제 속에서까지 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달라지고 있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공적인 문헌을 중시했다면, 랑케 이후에는, 랑케까지가 공적인 문헌을 중시했다면, 그 이후에는 사적인 문서까지도 중시되더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사적인 것을 기록을 했거나 특히 일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억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드린 편지를 보면 당시 89년도인가 이 정도가 될 건데요. 88년도.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당시 사립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3천만 원 내외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 라고 어머님에게, 그래서 저는 교사하기 싫어요 라고 한번 어투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저희 기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저희 기억이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고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기억이 하더라도요, 이러한 기억들은 사회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쪽에서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집단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집단 기억이라는 이 용어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폭동이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다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게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집단 기억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국가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식화된 기억, 이런 것들 우리는 집단 기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기억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항 기억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폭동이라고 불렀던 것이 공식화된 집단 기억이라고 한다면 광주항쟁은 민주운동이다라고 했었던 대항 기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게 집단 기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게 대항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집단 기억 속에서도 역사의식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 2, 3번 중에서요 3번과 4번을 한번 보시죠. 3번에 보시면 기억의 사회적 틀은 집단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4번 한번 잘 봐두세요. 집단 기억은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내부에서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기억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요 6번 같이 공식화된 기억, 즉 공적인 기억만이 역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공적인 역사만이 아니죠. 공적인 기억만이 역사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런 공적인 기억만이 역사를 인정받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7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7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사의식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나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존에는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공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7번의 나처럼 집단기억은 역사성에 대한 의식 없이 사건을 신화적 원형으로 변형해서 어떤 종류의 모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항쟁은 폭동으로서만 의미를 가지죠. 그러나 역사의식은 뭡니까? 일종의 자의식이기도 하고 비판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가를 보시죠. 역사의식은 현재 모든 것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하고 모든 의견의 상대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통에 대해서 반성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에 대해서 역사의식은 쉽게 말하면 뭘 한다? 태클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식에 의해서 집단기억은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을 기억해 두면 되느냐 하면 집단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기입형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단어로서 집단기억이라는 단어를 자기것화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집단기억 속에서 공적 기억만이 역사로 인정받아 오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기억 속에서 공적 기억만이 역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뭔가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집단기억에 비판하게 되는 의식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 역사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식은 기존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비판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0과 141쪽을 한번 봤고요. 이제 142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내러티브가 있는데 요 내러티브는 여기에서 안 할 겁니다. 일단 내러티브는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왔었고요. 저기 별도의 항목에 가서 내러티브를 또 한 번 더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하고 대신에 143쪽에 I에서 내러티브의 문제점은요. 그래도 단어로 한번 봐두세요. 그죠? 무조건 믿게 되는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공상적 꾸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실과 그 다음에 공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44와 145의 예상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선생님들이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두 번을 했죠. 일단 7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약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일단 되길 바라고 다시 다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